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일본의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긴급 특보를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연일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CNN, BBC 등 글로벌 미디어들도 앞다투어 한국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극단적인 변화는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아시아의 경제, 문화, 안보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세계의 시선이 갑자기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일본의 현대 사회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도쿄에 왔죠.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일본의 질서정연한 거리와 예의 바른 시민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겉모습과는 다른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한국인을 향한 적대감은 상상 이상이었죠. 도쿄에서 알게 된 사츠키라는 일본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츠키는 어느 날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일본을 질투해서 역사 문제만 들먹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신주쿠 대형 서점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베스트셀러 코너에 혐한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표지에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 내용은 한국을 비하하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사카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묻지마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현지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다뤘죠.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입니다. 매일 밤 편집실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왜 일본은 이토록 한국을 증오하는 걸까요?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나라에서 과연 진정한 평화와 발전이 가능할까요? 도쿄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일본이 말하는 그런 나라일까? 이런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말이죠. 하지만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희 선입견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빠른 입국 심사,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공항 직원들, 최첨단 시설들까지. 인천공항은 제가 본 어느 공항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죠.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 깔끔한 거리, 세련된 건물들.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김서연 대표는 저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를 이끄는 김서연 대표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죠. 거리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왔죠. 길을 물어보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시민들을 보며 일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면 대부분 짜증 섞인 표정으로 간단히 대답하거나 아예 모른다며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당황하거나 도망가기 일쑤였고 젊은 층조차 No English만 반복하며 외국인을 피하는 모습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일본인들의 냉소적이고 서두르는 문화가 이러한 반응의 주된 이유도 있었죠.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상점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일본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죠. 마치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세계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현대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모든 결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이루어지고 서울 지하철에서는 모든 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데 도쿄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유료 와이파이를 써야 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쿄 지하철 환승은 복잡하기로 악명 높죠. 한국처럼 편리한 환승 시스템은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혹시 제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내 그것도 편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이 일본을 질투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건물이었죠. 전시관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사진과 증언이 전시된 공간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소녀상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죠.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자료실에서는 수많은 역사적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군의 만행을 증명하는 문서들, 외국 언론의 보도 자료들,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들까지. 이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기록관에서 만난 박사선임은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사는 부정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과거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질투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일본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저는 독립기념관 방문 이후 서울로 돌아와 강남 일대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며 한류의 현장을 실감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부터 압구정과 청담동까지 한류 문화의 중심지를 둘러보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일본의 하라주쿠나 시부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문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댄스 커버 영상을 촬영하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죠. 현지 방송국 PD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닌 국가 브랜드로 발전했다고 했죠.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단순한 아이돌 그룹의 성공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들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문화적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남의 한 스타트업 빌딩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젊은 창업자들이 넘쳐났죠.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진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말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삼성전자 딜러숍에 들러 최신 기술을 체험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초대형 마이크로 LED TV,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기술력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어 있었죠. 매장 직원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모든 결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일본의 현금 중심 사회가 오히려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었죠. 문화와 기술의 융합은 한국만의 독특한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쿄 시부야의 젊은이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기성세대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와세다 대학교에서 만난 유키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한 콘텐츠라고 설명했죠. 다카시는 한국의 게임 산업을 부러워했습니다. 일본의 게임 회사들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바에서 일하는 마리코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일본을 앞섰다는 것을 인정했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보수적인 경영으로 뒤처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의 생각은 가정에서 터부시되고 있었습니다. 시즈카는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K의 아버지는 아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젊은 층과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과거의 제국주의적 사고에 묶여있는 반면 젊은이들은 변화하는 세계를 직시하고 있었죠. 한 대학 교수는 이러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일본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회사원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대로 가다가는 아시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요. 실제로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죠. 일본의 젊은이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을 취재한 후 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마이클은 이곳에서 2년째 근무 중인 미군이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며 겪은 경험을 듣고 싶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군의 훈련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군은 자발적 지원자로 이뤄진 조직이지만 한국군은 의무복무 체제임에도 훈련 강도와 전문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특전사의 훈련을 참관했을 때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군복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미루고 사회생활을 잠시 중단하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였죠. 마이클은 이런 태도가 한국의 안보 의식과 직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육군 훈련소를 방문했을 때 본 훈련병들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훈련소 관계자는 이들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고 설명했죠. 빡빡한 일정, 고강도 체력 훈련, 실전적인 전투 훈련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만난 한국 장병들은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의무라서가 아닌 국가를 지키는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실제로 한국군은 최신 무기체계 도입과 과학화 훈련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현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죠. 한국군은 미군의 선진 전술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노하우도 공유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런 모습이 마치 동등한 파트너와 훈련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대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단순한 병역 의무 기관이 아닌 국가안보의 중추이자 청년들의 책임감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현실적 필요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평택에서의 군부대 취재를 마치고 저는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이곳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좋아 독도 접안이 가능한 날이었습니다. 독도 경비대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영토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대장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라고 설명했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의 불법적인 편입 이전까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기록된 문헌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죠. 독도박물관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부터 일본 정부가 1877년 작성한 태정관, 지령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영유권 근거라고 했죠. 독도 주변 해역의 어업권도 전통적으로 한국이 행사해왔다고 합니다. 독도 주민등록을 한 김성도 씨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독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무인도가 아닌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독도의 자연환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독도 고유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었고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해양 경찰들의 경비 활동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독도 주변 해역을 순찰하며 불법 어로 행위나 영해 침범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리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깨달았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닌 역사적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였고 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한국의 교육열 입시 현장의 충격. 독도 취재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와 한국의 교육 현장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학원들이 즐비했습니다. 강남의 한 입시학원 원장은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했죠. 일본의 주요 대학 입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장과의 인터뷰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매년 수십 명씩 나오고 그들조차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쟁률은 때로 수백 대 1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5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고 방학 때는 오히려 더 바빠진다고 했죠. 일본의 고등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대단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고액의 학원비를 지불하고 때로는 직장까지 그만두어 자녀 교육에 전념하는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월 평균 교육비로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목격했습니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과도한 경쟁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시라는 입시 제도였습니다. 학생들은 내신, 논술, 특기활동 등 다양한 전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입시 제도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죠. 교육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이러한 교육열의 배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갖는 의미가 특별하며 이는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주요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죠. 이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보였습니다. 대치동의 교육 현장을 취재한 후 강남의 대형 병원들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규모와 시스템은 일본의 의료시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쿄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시설면에서 월등했죠. 의료 시스템의 차이는 처음부터 확연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는 아직도 종이 차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진료 예약부터 결과 확인까지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며 키오스크로 접수와 수납이 5분 내로 끝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비용 차이였습니다. MRI 검사 비용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고가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의료보험은 한국만큼 포괄적이지 않아 많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의료진의 실력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의 연간 수술 건수는 일본 의사의 3배에 달했고 새로운 수술법 도입도 훨씬 빨랐습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 일본에서는 아직 도입 단계인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의 발전은 교육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의대 입시 경쟁률이 1000위를 넘는 한국의 현실은 최고의 인재들이 의료계로 진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의대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였죠. 하지만 과도한 경쟁이 만드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위해 하루 4~5시간만 자면서 공부했고 일본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 7시간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했죠. 교육비 지출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했지만 일본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사교육 의존도가 훨씬 높았던 거죠. 특히 입시 제도의 복잡성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대부분 대학별 고사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한국은 수시 전형, 정시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이 있어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보며 느낀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는 앞서 있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혁신이 부족했죠. 양국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로 보였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감동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